SDG 15번째 목표인 육상 생태계의 보전 및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 생물 다양성 감소 방지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코이카 농어촌개발팀 이민호 전문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맡은 목표 15번이 다른 분들이 다 너무 어려운 그 주제여서 글쓰기도 어렵고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즐겁고 또 재미있는 분야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SDG 오늘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지만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목표가 가장 달성하기 편하고 쉽고 또 가장 임팩트가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런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만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는 굉장히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보면 육상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이게 이제 하나로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숲 관리가 하나 끊어집니다. 그리고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 및 복원이 또 끊어지고 생물 다양성 감소 방지가 끊어집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들어있는 주요한 이슈가 약 4가지에서 5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개념을 뭉뚱그려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생태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태계는 여러분들이 뭐 늘상 잘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가 있고 그 생명체를 둘러싸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경은 이제 물리화학적인 환경, 생물적인 환경,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그 환경과 이 생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그런 관계가 바로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태계 안에서 사람도 살고 생물도 사는 건데, 그것이 생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생태계 서비스라고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페이지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면 생태계가 이제 공급해 주거나 아니면 뭐 그 서비스를 조절하거나 해서 이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제가 생태계 서비스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액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10초 동안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에 마음을 집중을 하면 자기가 숨 쉬고 있는 공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숨을 들이쉬거나 내쉴 때 공기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평소에는 잘 감각이 없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코로 들어오는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기를요, 절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하고 숨을 느껴보십시오. 잘 어렵죠? 절반의 공기가 없게 느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쉬운 방법은 콧구멍을 한쪽을 막고 이렇게 쉬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10초 동안 콧구멍을 한쪽을 막으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공기도 생태계 서비스잖아요. 공기가 이제 우리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이 공기도 바로 생물이 만들어내는, 지구가 만들어내는 서비스의 한 종류입니다. 이게 이제 생태계 서비스의 한 대표적인 예죠. 물이나 공기나. 또 생태계 서비스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요. 개구리 소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집 주변에 뭐 전원적인 그런 경관이 있다면 여름이 되면 당연히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런데 만일 올 여름에 여러분들이 개구리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 개구리가 이제 멸종을 한 상태라서 개구리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들 겁니다. 난감한 느낌. 근데 그게 뭐와 관련이 되냐면, 자신의 어렸을 때 개구리와 경험을 했던, 개구리를 느꼈던 그런 인생의 추억들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존재 가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존재 가치도 굉장히 소중한 생태계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고래라든지 개구리라든지 매미 소리가 여러분이 안 들린다. 여러분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받침이 되는 게 바로 생물 다양성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있어야 생태계 서비스가 가능하고 그래야 인류가 생존할 수 있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가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SDG 목표에 바로 이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 생태계와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되거나 붕괴되거나 감소되는 것을 이제 막자 하는 부분이고요. 뭐 세부적인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지표로 지금 보시면 숲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막화가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멸종위기죠. 요 세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지표인데요. 이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지표들은 사실 흔히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1948년도에 이제 국제 자연보호 연맹이 만들어지면서 멸종위기종이라는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리스트업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뭐 WWF,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세계 레슬링 연맹으로 알고 있지만 세계 야생 생물 보호 기금인데요. 그런 WWF가 얘기하기로는 벌써 전 세계 야생 생물의 3분의 1이 멸종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숨쉬는 공기의 3분의 1이 줄어들었다고 이제 느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과학계에서는 이미 1970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0년대 이미 전 세계 척추동물의 50%가 멸종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척추동물 하면 생각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동물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이미 절반이 지구상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멸종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항상 일어납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는데 새로 뭐 멸종되고 생기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아까 우리 이찬호 전문가님이 기후변화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속도입니다. 멸종의 속도가 19세기에 비교해가지고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공룡 시대의 멸종과 비교해가지고 공룡의 멸종과 같은 그런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공룡이 왜 멸종했을까요?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듭니다만 아마도 전지구적으로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공룡이 멸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생물 종의 멸종, 그 다음에 이런 서식처의 파괴가 우리가 그냥 그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태계 서비스가 사라진다면 인류는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바로 지속가능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딱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 저절로 지속가능하게 개발이 될 것 같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은 우리 문명이 지금 지속 불가능하다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런 SDG 목표를 억지로 막 만들고 복잡하게 이러는 머리를 싸매는 이유는 지속 가능한 문명이 아니다라는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럼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짜로 알고 여지껏 이용해온 이 생태계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데에는 우리는 그걸 이익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공기의 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의 양이나 공기의 질이 만약 훼손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복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얼마의 비용을 들여야 그걸 다시 복구하느냐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려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이게 파괴가 되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를 들여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가 바로 생물종의 멸종이라든지 이와 같은 생태계 서비스의 감소, 우리가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가 얼마나 생존이 가능한지 예측 불가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명상을 해봤는데요. 저는 죽을 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손자쯤 되면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암울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희망의 전도사로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해결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태계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이제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벌써 20-30년 전에 뭐 예를 들면 ITTO, 뭐 국제 열대 우림 기구 같은 데서 시니어 리서처들이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생태계죠. 산림 생태계.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산림 생태계를 많이 유지하고 이 면적들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럼 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나 농촌의 주민들, 이 사람들은 계속 뭐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조화가 필요하죠. 그 조화를 생태계 공동체라는 것으로서 생태계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TO 같은 데에서 원리 3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보호지역을 조성하고 유지하되 그 지역 내 혹은 그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마라. 두 번째는 생활 방식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원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생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라. 세 번째는 그럼 그 주민들이 보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금전적으로도 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마케팅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보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농민들하고 환경 보존 지역하고 항상 갈등이 있어요. 농업 자체가 현대적인 농업이라는 것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 중요한 것이고 관리자로서 농어촌 주민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태계 시스템 관리자로 참여해야 되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밀렵을 했고 밀거래를 했다면 그것을 종식할 수 있는 책임 그리고 그거에 따른 다른 액티비티를 수행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 주체이기도 합니다. 또 서식천의 보존 활동 자체가 농업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농업 생산 시스템이 바뀌어야죠. 에그로 포레스트리라든지 뭐 서스테이너블 에그리컬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직접 이익의 공유가 가능해야 됩니다. 말로만 이익을 공유한다고 하고 이 원주민들에게 이익 공유에서 소외시킨다면 이거는 바람직한 보존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의 실현 가능성, 효과성, 공정성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이카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럼 우리가 그동안 코이카가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지는 못했지만 지금부터 발굴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임팩트가 있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다만 단순 조림 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생태적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양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이카는 생태적 전망이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우리가 스스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연안박지원은 관음소초에서 생태적 전망을 갖고 있는 자만이어야지 농업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생태적 전망을 갖고 있는 ODA여야지만이 ODA로서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새마을운동이나 산림녹화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 경험은 성공적인 경험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실패 경험도 있고 과오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험들, 우리가 가져야 될 생태적인 전망을 다시 새롭게 한다면 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속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는 보존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 순간에 개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존 메커니즘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자연보전 지역 인근의 농산촌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농림업을 보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태계 서비스가 보존될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